좀 상승하는 추세를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좀 저렴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장기로 끌고 가셔도 된다. 다만 중간에 이제 빅쇼트라고 하는 뭔가 좀 이게 이슈에 의한 수급에 의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현금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에 따라 섹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투자의 그런 기간에 있어서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바라볼 수 있으면은 네. 지금부터 사보아도 괜찮다. 네, 유튜브에서 아침마다 시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저녁 때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실전 투자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엔 또 해외 선물 관련돼서 트레이드하는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형님 덕분에 어스 얼라이언스라고 또 MCN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 네, 또 다른 분들이랑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테이버님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막 은행 위기다 뭐다 하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불안해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1월에는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는 그거는 뭐 작년에 대한 좀 하락장에 대한 반발 매수 쇼커버로 이해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2월 FOMC를 딱 듣는 순간부터 올해 장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일단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말 그대로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사이클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3월에 SBB라는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또 뷰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게 지금 실제로 시장에 돈이 좀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한 랠리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빅테크를 사라라는 매수 보고서가 또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심리도 개선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연말에 경기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올라는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경기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개인들의 저축률 그리고는 뭐 소비의 행태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은 또 조정을 받고 말 그대로 올해는 오를 것 같으면 빠지고 빠질 것 같으면 오르는 되게 어려운 장이 지속되면서 박스권에서 우상향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풀렸다라는 측면에서는 2020년을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2020년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였어요. 제로금리 베이스로 조금 시장이 이제 환호했던 장이라면은 지금은 돈은 풀리는데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는 지금 뭐 5월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5월 FOMC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실 때 이게 뭐 LME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9,00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5,000달러, 6,00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여전히 2달러 중반대 2.5, 2.6, 2.7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매우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또 리스크가 터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또 터지면은 또 돈을 풀겠다라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정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러고는 돈을 풀었으니까 또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반복되는 이런 좀 어려운 혼란스러운 장이 지속될 것 같다. 그 구리와 휘발유는 원자재인데 네.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는 막 낮진 않으니까 네. 그 물가를 잡기는 쉽진 않을 거다.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돈을 벌겠지만 실물 경기의 소비는 좀 꺾일 수 있고 이게 경기 침체 데이터라고 해석이 되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운데서 조금 말 편하기 쉽게 1억 정도 여유가 있으면 네. 그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베이스는 빅쇼트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SBB 때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공포를 좀 가졌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미 크레딧 스위스가 M&A를 통해 가지고 UBS로 넘어가는 사례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 때에도 한번 셧다운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국가의 신용도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디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20% 3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야.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배팅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좋게는 보기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정치적인 이벤트로 혹은 좀 더 이제 유럽의 큰 은행이 흔들린다는 이벤트로 혹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펀드가 터진다라는 이벤트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20% 30% 혹은 그 이상의 빅쇼트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을 저는 20, 30%는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쓰고 풀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70%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이것도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뭐 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1년 뒤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라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은 뭐 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챗GPT 관련돼 가지고 지금 GPT 관련돼 가지고 인텔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마이크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DC를 이제는 사파이어 래피즈 IDC가 이제 인도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가 바닥이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GPT 덕분에 2025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실물, 현물 메모리 시장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2024년까지 내년까지는 좀 상승하는 추세를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좀 저렴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장기로 끌고 가셔도 된다. 다만 중간에 이제 빅쇼트라고 하는 뭔가 좀 이게 이슈에 의한 수급에 의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현금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주식에 따라 섹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 투자의 그런 기간에 있어서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바라볼 수 있으면은 네. 지금부터 사보아도 괜찮다. 네. 그럼 그 반도체 영역에 뭐 그 아까 챗 GPT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챗 GPT의 수혜주는 거의 엔비디아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자랑 네. SK 하이닉스도 요 반도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챗GPT의 수의 끝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드웨어가 필요한 작업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오픈 AI가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하겠다라고 하고 바이두도 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미 Siri라는 서비스가 기본으로 있고요. 이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플랫폼 기업 혹은 AI 기업들이 챗GPT의 성공을 보면서 그 방정식을 따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유사하게 보면은 우리가 클라우드가 폭발했던 때가 우리가 또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요의 증가를 이끌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속해 있는 그 협회에서 우리 6개월 동안만 AI에 대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속도를 줄이고 오히려 AI에 대한 가이던스를 먼저 만들고 경쟁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큼 지금은 불이 붙었습니다.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론의 CEO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핵심은 누구냐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거든요. 앞단에. 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그리고는 서버에 들어가는 CPU, 인텔이나 AMD 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서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메모리는 분명히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불변의 진리다. 네. 그러면 반도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국 주식 반도체 위주로 좀 가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70대 30 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현금 30, 주식 70. 혹시 채권
네. 뭐 금,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되는 것이 아니고 금이랑 동조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서 금, 은, 비트코인, 이 귀금속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뭐 나스닥과 같이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인의 가장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상승할 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하락할 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상승 심리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라는 발목 잡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또 바닥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하락이 나온다. 라는 측면인데 이게 지금 금이나 은처럼 귀금속처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심리가 붙는다? 그럼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규제안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그 CME라고 하는 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제 선물도 상품이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에서는 ETF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블랙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큰 IB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출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 특히 뭐 리플과 비슷한 그러한 좀 이렇게 수익 분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이게 이제 증권이냐 아니면은 이게 코인이냐 상품이냐. 예, 말 그대로 이게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STO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소송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수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 투자를 하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있다면 구분을 좀 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고 이제 금으로 좀 이미지화가 되는 것 같으세요? 네네. 와, 그렇구나. 그럼 채권은 좀 어떠세요?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혹은 장기채 기준으로 ETF로 말씀을 드릴 때 10년물 기준으로 4%대는 계속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매수를 외쳤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3.5에서는 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3.5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 침체 아니면 빅쇼트가 터진다라는 측면에서 더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한 3.8, 3.9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오늘 아침에 3.5에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는 뭔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이슈에 의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도 3% 후반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채권을 어떻게 보면은 빅쇼트를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보완 자산으로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채권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해칭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자산이 5억 10억이 넘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굳이 채권을 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10억 막 이렇게 되시는 분 아니면 자산 배분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현금과 주식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 금, 비트코인 만약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뭐 한 5%, 10% 이 정도 이렇게 담는 거는 나쁘지 않다. 자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장기채 기준에서는 20, 30%까지는 담으셔도 된다. 네, 왜냐하면 20, 30%를 담으셔도 뭐 충분히 수익을 실현했을 때 큰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 좀 급락하는 사태에서도 오히려 채권은 급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산 배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억 단위 이제 자금을 굴린다. 그 정도의 이제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20, 30%까지는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한 10억 불리는 분이 있으면 네. 금하고 비트코인은 한 어느 정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투자금의 5% 내외. 5% 내외.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이 한 20, 30%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금은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네, 왜냐 그러면은 뭐 달러 달러 해지가 돼 있는 ETF를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금을 사실 거면 차라리 현물을 사시라. 네. 왜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ETF로 투자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내가 진짜 살 게 없다 그러면은 금은방을 가셔서 금 거래소를 가셔가지고 골드바를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골드바 사셔서 땅이 묻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앞서서 주식 투자 70% 부분에서 한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이상 바라볼 수 있으면 반도체가 좋다고 하시고 엔비디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 $270가 넘어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 내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던 물량도 다 어떻게 보면 집어 던지고 저는 AMD는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AMD도 지금 던져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만큼 좀 과하게 오르긴 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PER이 150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 뒤 기준,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급등하면은 매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한 1년보다는 한 3, 4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분할로 계속. 네, 계속 이제 들고 가셔야 좀 더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1년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아직 못 올라온 건가요? 네, 바닥권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90가 넘어갔던 지금 주가가 $50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60 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다들 아시다시피 10만 전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5만 전자 보고는 지금 6만 원대 정도 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뭐 정고가 아니더라도 뭐 역사상 신고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PBR 1.3배 뭐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이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9만 원짜리가 13만 원 간다 그러면은 4만 원이라는 9만 원 대비 4만 원이면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내 메모리 대장주라고 보이는 셋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또 공급사들 많거든요. 그런 쪽에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면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밸류체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내에서 지금 4월, 5월에 반도체 관련된 ETF가 많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 수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 관심을 가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국내에 출시되는 거예요? ATF도 상장 예정된 게 제가 확인한 것만 3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ETF가 잘 나갈 때 나와가지고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챗 GPT의 수혜로 봤을 때는 좀 끝단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이나 또 뭐 PBR 경기 사이클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모아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3, 4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